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복지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재원 활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500조 원이 넘는 500조 원에 달하는 연기금 가운데 매년 발생하는 신규 기금 그리고 회수자금의 한 1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보육시설에 투자하자, 이런 방안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 새누리당 보수 언론들은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 정책은 어느 정도나 효용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저쪽 창고형 스튜디오에서 네. 오디오 녹음만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비디오로 네. 녹음을 합니다. 어떠세요? 예, 그래서 양복도 입고 나왔습니다. 이 방송이요. 지금 그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아프리카 TV 해서 전 세계 120개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네. 알리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김현명 교수님 그 굉장히 이 연금 문제가요. 사실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매월 세금처럼 떼는 준조세 성격이 있기도 하고, 물론 이것이 자기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자금이기도 합니다만, 다들 이게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그 가입하고 있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 전문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좀 쉽고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봤더니 1988년에 처음 도입이 됐더라고요. 국민연금이. 그때는 한 5,3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규모로 보면 세계 3대 연금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연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좀 이게 연금이 어떤 정도로 발달했고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 세계 3대 연금이라고 부른 건 정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좀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한 512조 원, 그 GDP 대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34% 정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액으로 보면 512조 원인데 미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3,000조가 넘어요. 물론 거기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본이 대략 한 1,50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ABP라는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ABP 연금은 뭐 어떤 연금입니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연금 제도라고 캘퍼스라고 네.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비교할 때 쓰는 건데요. 캘퍼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캘퍼스는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 연금 제도라서 그게 전 국민을 포괄하는 연금 제도가 아니에요. 예. 그 네덜란드의 ABP도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하고 교육 부분 종사자들을 위한 연금이라서 일종의 직종 연금 혹은 기업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 3대 연금 그럴 때 미국의 그 국민연금은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가 좀 잘못됐고, 그러네요. 캘리포니아 주공무원 연금 제도는 일종의 기업연금 제도 비슷한 건데, 그거를 전국민 연금 제도를 의미하는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무튼 절대액으로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지금 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고 있고 GDP 대비율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3,000조가 넘어가지만 GDP 대비 한 1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34%니까 사실상은 절대액으로 보게 되면 세계 3, 4위권이지만 GDP 대비 비중으로 보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GDP의 50%까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몇십 년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금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거는 사실상 자랑거리 아닙니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양날의 칼이 존재하는 거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비교는 잘 안 내놓는군요. 예.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 연금 운용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그냥 꽁꽁 묶어두는 것보다는 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불릴 수 있게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컨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이 많지 않은 이유다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연금 기금이 그냥 일개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맞죠. 근데 국민연금 기금을 이제 비유해서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못 속의 고래라고 그래요. 연못 속의 고래? 예. 연못 속의 고래 못 사는데? 그러니까 연못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고요.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커갖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는 주식 총량이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의 7% 가까이 돼요. 7%. 예, 그다음에 채권 발행 총액, 우리나라 채권 발행 지금 잔액이 한 1,500조 넘어가는데 국민연금이 그 중에서 한 15%, 16%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 큰 거네요. 근데 문제는 여러 기금들이 그렇게 소유하면은 경쟁이 되고 한 기금이 이렇게 움직여도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이 국민연금 기금은 고래예요. 그래서 고래가 돈을 벌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꼬랑지 흔들면 연못이 다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률을 올리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 부분에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일반 회사가 하는 것처럼 막 단기 투자 막 하고 회전율 높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이거 못 견뎌냅니다. 워낙 큰 덩치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과도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 결코 좋지 않고 그냥 시장 중립적으로 평균적인 수익률만 따라가는 게
국민연금기금 같은 대규모의 공적연금 기금이 할 일이다. 즉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단기 투자를 통해 갖고 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이런 건 맞지도 않고 또 사실 국민연금기금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네. 워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예. 그렇군요. 시장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운용됐던 수익률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요. 지난 3년 동안 내용을 보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캐나다의 연금투자위원회가 12.6%,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캘퍼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10.2, 우리는 뭐 4.5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절반이거나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요. 이러면 제대로 연금을 뭐 기금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경제신문들의 논조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오해고 굉장히 한쪽 시각을 너무 편향되게 강조하는 시각이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가끔 가다가 신문에 혹은 언론 보도에서 해외 연기금들 수익률이 뭐 10%가 넘어가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뭐 하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 그 CPP라고 그래요. 캐나다 연금제도 중에 하나인데 CPP하고 미국의 캘퍼스가 걔네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그 국민연금기금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채권 비중이 한 55% 정도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나 혹은 미국의 캘퍼스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은 한 30%밖에 안 되고 주식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채권이 한 70% 넘어가고요. 미국은 100% 다 채권만 합니다. 아예 주식을 안 해요. 주식을 안 해버리고. 왜냐하면은 주식을 하게 되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아예 주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주식에 많이 투자했던 캐나다 CPP나 캘퍼스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30%까지 수익률이 갔었어요. 마이너스 30%. 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연금제도 캘퍼스가 대략 한 200조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30%가 쓰면 어떻게 돼요? 그 60조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손해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국민연금기금은 굉장히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회복될 기회가 있습니다만 외국의 연기금이 뭐 수익률이 10%가 넘어간다, 이 얘기 이제 통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 2009년까지 8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미국의 캘퍼스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한 해만 딱 잡아갖고 뭐 12%인데 뭐 국민연금은 4%, 이건 굉장히 좀 넌센스고요. 그런 비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라디오 방송이나 또 경제신문, 또 경제 뭐 전망대 뭐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주로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저 외국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거야? 수익을 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좀 이제 편협한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좀 균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 계속 돈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주식에서 좀 마이너스를 본다 하더라도 이 기금이 뭐 7, 80년, 100년 갑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수익률 하락했다고 그래갖고 그게 100년 계속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100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의 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 넘어갔어요. 이 정도면은 뭐 큰 무리 없이 기금 운영을 했다라고 봐도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된 거지만 지금처럼 주식이나 일반 채권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 말고 뭔가 좀 새로운 투자 방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좀 있을 수가 있고, 이번에 그 더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쓰자라는 게 이제 새로운 투자 방식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채권, 그 사실은 삼성물산과 엘리엇 소송 때 그때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아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헤지펀드에도 투자하고 뭐 이러는 모양이구나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가지고 저렇게 기금 운용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게 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방식 말고 새로운 방법의 모델을 좀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를 교수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거죠? 더불어민주당에 학계에서 네. 뭐 과거부터 저도 한 15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더 민주당 쪽에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의제화시켰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정책적으로 의제화시켰다. 학계의 주장을 정치권이 받아서 정책 의제로 만들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예컨대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식도 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그럼 새로운 방식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같은 이제 펀드들이 투자를 할 때는 전통적인 상품이 주식하고 채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 아니면은 도로 건설하는데 그 민간 업자들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갖고 인프라 건설하는데 투자한다든지 그런 거를 채권과 주식 말고 다른 방식의 투자, 그걸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채권에 한 260조 들어가 있어서 한 5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주식 55%? 주식이 다 합쳐서 한 30% 정도 되고요. 30% 조금 넘네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체 투자요. 대체 투자에 한 50조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한 해에 순수하게 새로 쌓이는 돈이 한 연평균 5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500조인데 해마다 50조씩 쌓이면 10년 뒤면 1000조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순 증가분은 그러니까 가입자가 늘어나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 보험료. 그게 연간 한 35조 원 정도 돼요. 연간 35조. 그다음에 투자 수익금이 투자 수익금이라는 게 실제 뭐 실현된 수익률은 아니고 평가액. 평가액이어서 해마다 좀 틀린데 대략 한 15조에서 20조, 어떤 때는 뭐 한 6조 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액, 그다음에 투자 수익금, 그거를 합치면 한 55조 원에서 60조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지급하잖아요.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한 13조, 14조 돼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 한 해 1년에 투자 수익금 그걸 합치고 거기서 연금으로 지급한 돈을 빼면 그게 이제 여유자금이라는 건데 그게 앞으로 한 5년 동안 연평균 45조에서 50조 정도는 되기 때문에 1년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50조씩 늘어난다. 50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50조씩 늘어나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렇죠. 굉장히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걸 그냥 쌓아두고만은 있을 수 없죠. 외국의 경우에는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 그러니까 채권. 나라마다 좀 틀린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전액 채권만 투자하는데, 그 채권도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는 채권만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특별 채권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 특별 채권은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안 해요. 그냥 국민연금 기금이 미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갖고 보유만 해요. 만기가 되면은 연장을 시킵니다. 이자만 지급하는 거죠. 그 시장 유통이 안 되는 채권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중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이 될 수가 있다. 이 연금 그렇죠. 큰 투자액이 들어가 버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채권 투자액이 예전에는 거의 90%까지 달하다가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조금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이나 캐나다나 그 미국의 일부 직종연금인 캘퍼스처럼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위험 상품, 그러니까 주식 같은 데다가 많이 투자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반대로 위험률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에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다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다가 국민연금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팽창 속도가 빠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늘어나는 속도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늘어나는 규모보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돈을 눈을 돌리는 거죠. 해외 투자 확대하고 해외 채권 사고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사고 해외 대체 투자도 늘리는 거고 물론 이제 해외 투자라는 건 어떤 기금이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좀 돈이 되는 곳에도 투자하고 손해볼 확률도 있으니까 안전한 데도 투자하고 이러면 채권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다 깨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해외도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예를 들면 1조 원을 국내 채권이나 국내 주식이나 이런 데다 투자하면 그게 국내 투자 자본이 되잖아요. 근데 해외에다 투자하면 그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 고용량 늘리고 그쪽 GDP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은 아무런 관련이 그렇죠. 없는 관련이 거네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그만큼 나느냐? 환율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는 그게 우리나라가 아직 실력이 없어서 해외 직접 투자 못해요. 다 간접 투자, 위탁 투자입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서 수수료요? 수천억씩.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있게 해외 투자도 일정 부분 해야 되고 국내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늘 좀 그 아주 상세한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샅샅이 저희가 이제 해부를 해보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 채권 이외에 새로운 대체 투자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의 투자를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공공투자. 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공의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OECD 가운데 또 빛나는 꼴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 돈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공어린이집. 이거를 확대하는 방향에 돈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뭐. 원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거나 오늘 학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네.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의료비 상승률이 지난 10년 동안 7%씩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아픈 데가 늘어나고 병원 가는 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7%씩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7%씩 늘어날까 조사를 해보니까 네. 노인들이 많아져 갖고 병원 자주 가서 의료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다 민간 의료기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민간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병원 가면 이렇게 검사 안 해도 되는데 검사를 네. 유도하는 그 이제 비급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의료비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앞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려면 네. 국가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정책 수단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공공의료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병원 비중이 네. 5%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너무 심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 한번 가기가 두려워요. 예, 예.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갔는데 나올 때는 꼭 몇만 원을 쓰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어린이집도 대부분이 다 민간 어린이집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네. 얼마 전에 그 재미난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 네. 지금 다 전 국민 무상 보육, 유치원 무상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국가에서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네. 내가 우리 아이를 민간 유치원에 보내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22만 무상 원. 교육비 말고 예. 추가적으로 뭐 특별활동비니 뭐 이래갖고 너무 똑같이 내는 내요. 돈이 18만 원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18만 원. 근데 공공유치원에 보내면 그게 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민간 공급자들이 너무 많고 이분들이 뭐 건전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해갖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는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갖고 공공 서비스를 확장시키는데 네. 사회복지 공급자들이 의료 공급자들이 워낙 민간화돼 있고 수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네. 복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너무 없어요. 예,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네. 다른 나라는 OECD 평균이 그게 한 12% 정도 되거든요. 공공임대주택. 예, 공공임대주택이. 예. 공공임대주택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 지금처럼 막 월세 때문에 다 난리를 전월세 치고 있고 난리죠. 예. 그다음에 주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 미루고 있잖아요. 살 데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저희 집안 얘기인데 네. 누가 결혼할 것 같아서 어떻게 돈을 모아갖고 한 2억 5천인가 3억 정도를 마련했는데 와, 부자네요. 그거 갖고 전세를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예, 예,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 문제가 안 풀리면 출산율 문제가 안 풀립니다. 궁극적으로. 예.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출산율을 올리는 문제인데 네. 출산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주거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네.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당장 결혼할래도 어마어마한 월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더민주당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월세 비용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집 문제 때문에 결혼 못 해갖고 자꾸 결혼 연령이 지금 32세 막 33세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가다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 부분하고 보육 부분에 이번에 더민주당에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된 이유도 결국은 네. 이게 경제적인 효과를 다 고려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복지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제 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제안을 네.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해온 이유가 네. 이게 복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정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고 네. 그래서 복지 투자라는 게 결국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보육시설이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게 되면 그쪽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요, 월 평균 임금이 한 200만 원 조금 넘어가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공공에 비해서 열악하네요. 임금 수준이 7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게 되면은 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전부 민간 안 가고 공공보육시설에서 일하려고 하겠죠, 선생님들이.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네. 민간 쪽에서도 네. 일정 부분 임금 수준을 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과도 이게 네. 지금 상당히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공공병원도 마찬가지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공공병원의 공공병원도. 경우에도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거기 일하는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들 그렇죠. 또 예. 뭐 거기 일하는 뭐 여러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의료기사분들 그렇죠. 뭐 이런 의료기사분들 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가 저는 한 해에 7%씩 얼마나 더 늘어날까 걱정도 되는데 그 노인들의 경우에는 뭐 중증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뭐 요양시설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국민연기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인다면 반대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 보면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답답해서 팟짱에도 이거 정책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씩 다루긴 합니다. 사실상은 이번 총선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최대 이슈가 지금 이걸로 이미 이제 부상된 상태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을 좀 유의 있게 보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거 해볼만하다,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대부분의 언론 지적 사항 중에서 네. 하나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이나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국민연금기금을 쓰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네, 네. 그럼 그걸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어린이집이나 네. 아니면 공공병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대주는 거죠. 예. 옛날에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래요? 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연금으로 했던 예, 건가요? 국민연금기금에서 네.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을 빌려간 분들 중에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좀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 빌려 쓴 분들은 다 갚고 문제 없이 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예. 자기 자본 없이 전액 다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을 빌려갖고 네. 막 집 짓고, 그러니까 보육시설 짓고 이런 분들은 네. 제대로 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원금을 갚지 못해서 그게 경매 들어가고 뭐 그래갖고 막 자살하는 분도 생기고 아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데 임대주택에 투자하자고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그때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일 난다. 이렇게 또 하는데 똑같이 된다. 예, 예.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은 그런 직접 돈을 대여해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건 검토도 안 했습니다. 네. 어떤 방식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해 갖고 그걸 운영하는 거냐.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 LH공사도 있고 SH공사도 다 있는데 예.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그런 전문성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면 네. 국민연금공단이 그러면 자회사 만들어 갖고 그러네. 뭐 국민연금 어린이집 이렇게 만들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직접 투자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안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언론에서도 네.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수익률 떨어지면 어떡할래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논란의 초점이 아닌 잘못 짚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국민연금 기금이 예를 들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다른 회사들하고 재무적인 참여자로 같이 동참을 하는 경우에요. 최근에 그 논란이 되는 죄송합니다. 뉴스테이라고 있잖아요. 뉴스테이 정부 발표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재무적 참여자가 돼갖고 돈을 대주는 겁니다. 민간 컨소시엄하고 합쳐서. 근데 이제 그런 방식도 저희가 여기서 배제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민간 업자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그런 사업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수익률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돈이 돼야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도 배제를 해버렸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은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제안했던 안은 정부나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주택 부분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SH공사, 뭐 경기개발공사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거를 국민연금 기금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인 결국은 채권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 투자를. 그것도 가장 안전한 국공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 국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발행하게 되면 그 지방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정부에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거를 국민연금 기금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갖고 어린이집을 짓거나 주택을 짓는 쪽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채권은 가장 안전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손해볼 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이번에 그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으셔서 하는 그 일반적인 비판이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채권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투자 방식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다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국공채 방식으로 발행된 채권을 발행하면 이것을 지방정부 혹은 공공병원의 경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방정부가 할 수도 그것도 있고요. 지방정부가 할 수가 아니면 이제 있고. 국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갖고 그 돈을 근데 이번에 제안한 것 중에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채권은 지금 국가에서도 뭐 국고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에서 뭐 공사채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거는
채권을 발행하되 그 채권을 저는 예전에 이제 사회투자 채권이라고 했는데 네, 사회투자 채권. 예,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네이밍을 국민 안심 채권 이렇게 고쳤더라고요. 국민 안심 채권이라는 이름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은 꼬리표가 달린 채권이에요. 이 돈은 네. 주택사업 확장이나 어린이집 확장 같은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에만 쓰이는 채권입니다. 공공복지 인프라 사업에만 쓰이는 단서 조건이 있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표가 달린 채권을 발행하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국민주택 채권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꼬리표가 달린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돈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에 제안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고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정부가 그 돈을 갖다가 아무데나 돈 모자르면 그거 뭐 메꾸는 용으로 쓰고 뭐 심지어는 뭐 예전에 4대강 사업 할 때 그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채권 발행하면 그 국민연금 기금이 사면 그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기금 돈으로 4대강 사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 필요한 게 뭐냐? 어떤 투자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게 연금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연금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연금을 주식에다 쌓아놓고 뭐 부동산에다 쌓아놓고 한다고 쳐도 그거를 나중에 연금을 줄 때 주식으로 연금 못 주잖아요. 그렇죠. 현찰로 줘야죠. 못 주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동화를 시켜야 돼요, 현금으로.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유동화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주식 팔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사요?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유동성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 문제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늘 언론이 지적은 하는 문제이긴 하죠. 국민연금 고갈.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몇십 년이 되면 몇 세 이상부터는 뭐 못 받게 될 거다. 뭐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못할 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떠돌아다니긴 하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하시는 거는 하늘이 무너질까봐 그 동굴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기금은 고갈이 납니다. 지금처럼 보험료 수준을 9%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나는 걸로 계산상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돈을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있고 기금 하나도 없이 연금 주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기금이 지금 한 3주 일치? 1년치도 아니고 10년치도 아니고 3주치? 3주치 갖고요. 3주치.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독일 노인이 예를 들어 뭐 대략 한 800만 명이라고 치면 그 800만 명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500조가 필요하다. 그럼 그 500조를 젊은 경제활동 인구한테 그 달에 걷어요. 보험료를. 그 모자르는 건 세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갖고 연금을 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부과 방식이라고 그래요. 부과 방식.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게 연금을 운영을 해요. 우리처럼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 일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안 쌓아놓는 게 더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좀 국민들의 성격이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물론 기금을 안 쌓아놓는 방식이 불안해가지고, 좋은 거냐, 기금을 쌓아놓는 방식이 좋은 거냐에는 학계 오래된 논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쌓아놓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잘만 운영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기금 고갈나서 연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괜히 그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이제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하든지 연금을 줍니다. 그리스도 다 망했는데 연금 다 줘요. 그러니까 연금 안 주는 나라 없으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이제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우리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복지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돈을 공공성 확대에 쓴다면, 특히 그리고 계속 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정부의 재정은 유한한 것이고 이게 무제한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하고도 맨날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본인이 공약한 문제에 대해서도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런 기금 운용을 통해서라도 모자란 복지 수요를 좀 확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 아니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좀 도움되는 정책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정권과 상관없이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재정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정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아무리 뭐 이쪽 저쪽을 줄인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 비교해 보면은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좀 넉넉하게 쓸 돈이 남아 있는 게 국민연금 기금입니다. 한 해에 50조 원 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금 회수하게 되면 그 회수 자금까지 치면 거의 연간 9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년에 부가가치세 거치는 돈과 소득세 거치는 돈이 한 5, 60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장 지금 증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50조 원이 거치는데 그거를 100조로 늘리려면 부가가치 세율을 100%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우깡 못 먹죠, 우리. 못 먹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대규모의 증세를 하지 않는 한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국민연금 기금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이 돈을 너무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 쪽,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연금 기금이 굳이 막 몇천억 1조씩 들여갖고 빌딩 살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산 투자라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손해 안 보는 방식을 통해 갖고 그 채권이라는 거는 국가 채권이기 때문에 뭐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의 철학과 발상의 전환을 좀 하자라는 게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제대로만 잘 굴러간다면 이걸 반대할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임대주택 그리고 또 어린이집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는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 필요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공공재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 요양 보호 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확산되는 방법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바로 정책으로 물러서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제가 뭐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이걸 좀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때는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요? 의료기관 확충하는데도 제가 디자인하기로는 한 연간 2.5조 원에서 3조 정도 투자해갖고 공공의료시설 비중을 10년 안에 한 30%로 늘리는 쪽으로 제안을 잡았어요. 보육시설 투자는요, 사실상 돈 얼마 안 들어요. 보육시설 투자 제가 디자인했을 때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거기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 수가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가 1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10%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은 그 10% 되는 비중을 10년 안에 30%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10년 안에 30%로 그러니까 늘리겠다. 16만 명인데 이게 이제 3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50몇만 명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공의료 쪽 얘기를 할 때는 공공의료 비중을 10년 안에 30%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보육률을 30%로 늘리는데 필요한 시설 개수 대략 예산 추정해보니까 연간 한 5,500억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병원 쪽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연간 한 2.5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투자해야지 10년 내에 그저께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들 많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된 배경은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그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제가 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쪽 당직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마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고 하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그 공공 의료라든지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후속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사로 치자면 일보를 쓰고 이제 2보, 3보 해서 이제 종합 기사가 조만간 나오겠군요. 민주당으로. 뭐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제가 그쪽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아니라서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게 연금 문제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어서 사실 우리 다 내고 있잖아요. 연금을 매월 월급에서 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최고의 연금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김현명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예전에 뭐 정치인들 나올 때에 비하면 막 엄청난 댓글이 쏟아지는데 그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몇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보니까 투자 결정이 이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주택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연금 기금을 농촌 살리기에 쓴다면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현물, 연금의 연속성이 있고 뭐 일거양득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국민주택 투자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뭐 100조 원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서 꼬리표는 안 붙어 있지만 이미 여러 군데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또 뭐 국민연금 기금을 꽃감 빼먹듯이 빼서 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는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미 국민연금 기금이란 돈은 예를 들어 주식에 국내 주식에 지금 한 193조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 그 결국은 누가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100조 중에 상위 그 주식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전 국민이 돈 모아서 재벌들 주가 받쳐주는 거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전 국민이 돈 모아서 재벌 주식비 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 주식이 안전하고 수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 투자 비중을 좀 낮추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쪽에다 좀 비중을 높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 주식을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 자금 조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체 투자를 통해 갖고 인프라 도로 까는데 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저기 서울 외곽순환도로 저 북부 지역 있잖아요. 거기 통행료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채권을 통해 갖고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인수해 갖고 여러 가지 재정 사업 하고 있고 뭐 아까 그 4대강 사업 같은 데도 일부 돈이 그 채권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 그걸 마치 이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꽃감을 빼먹는 것처럼 묘사하는 건 이 방안이 갖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농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공공투자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투자가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공임대주택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LH공사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도 똑같이 그런 주택 사업을 하는 공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지방 공사들의 불만이 뭐냐면 알짜배기는 중앙에서 다 먹고 우리는 허드렛 것만 준다. 이런 불만이 실제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한 문제라서 뭐 민주당에서 정책 발표할 때 그 얘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책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수용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을 다 지방에서 있는 지방 그 주택공사들한테 상당 부분 사업을 그쪽으로 이전시켜줘야지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지방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그 서울에다만 다 설치할 수 없는 거고 지방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어서 이 제안을 한 게 그냥 뭐 총선이니까 표 하나 얻어보겠다고 툭 던진 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10여 년 동안 오랜 동안의 고민, 그러니까 연금도 살아야 되겠고 국가경제도 살아야 되겠고 지역도 살아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결합돼서 나온 고민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이거 국민들 설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결단을 내려갖고 이거를 핵심적인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의제의 전환이 됐어요. 그 정치권 안에서 사실 정책 토론 거의 없었는데 이 안이 나오면서 좀 새롭게 논쟁이 붙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가운데 청년 주거 개선 사업을 위해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호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내놓은 안은 저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한 100만 호 돼요. 근데 이거를 향후 10년 내에 한 260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160만 호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그런 계획 말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연평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연평균 6만 5천 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이렇게 65만 호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이번에 추가로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갖고 대략 8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급되는 거에 구체적인 그 주택 종류는 뭐냐? 행복주택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우리 사회에 좀 어려운 분들 사는 장기 영구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는 거고. 근데 상당 부분을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 부분에 비중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 같은 형태로도 공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가 주변에 원룸형 임대주택도 건설할 수 있는 거고. 원룸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주택의 종류와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정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취지가 이번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강력한 의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점도 우리 청년들이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이슈는 어제 김종인 대표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노령수당,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뭐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정책
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네. 기초연금을 왜 다시 올려야 되느냐.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재원 예. 문제는 좀 나중에 예. 하더라도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네. 49.6%예요. 그럼 100명 중에 50명이 지금 상대 빈곤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GDP 세계 13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경제대국이 이건 완전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주 어려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좀 철이 드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셨어요. 네. 일제시대 때 태어나갖고 네. 뭐 굉장히 어렵게 그 당시에 다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산업화가 돼서 도시로 와갖고 막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살만하니까 은퇴했는데 연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우할 거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회적 대우. 예. 근데 뭐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목적이 뭡니까? 다 골고루 잘 살자고 한 그렇죠. 건데 지금 노인분들은 너무 피해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티스에도 안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근데 지금 10만 원, 20만 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20만 원을 올렸는데도 빈곤율 감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원의 세대 간 분배란 측면에서 노인들한테 지금 더 많이 분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네. 빈곤율 문제 등등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더 핵심적인 문제인데 노인 인구가요. 네. 지금 한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한 68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65세 네. 이상 인구가. 네. 2060년 가면요. 앞으로 45년 뒤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돼요? 1,800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1,800만. 예, 전체 인구의 40%가 돼요. 저도 곧 노인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45년 뒤면은 여기 세상에 없을 테니까 걱정은 아닙니다만 이거 네. 굉장히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노인 인구하고 비슷해요. 한 40%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네. 생산 가능 인구 1,800만 명과 노인 인구 1,800만 명 두 축이 있는데 네. 노인 인구 1,800만 명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소비의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어려운 이유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문제는 네. 이게 마치 노인들한테 돈을 드리면 네. 그 돈을 노인들이 뭐 벽에다가 뭐 장판 붙여서 뭐 감추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노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갖고 막걸리 마시고 동네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옷 사 입고 병원 가야지 돈이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소비의 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30만 원 정도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량이 늘어나죠. 10만 원이 그렇게 클까요, 근데? 근데 20만 원하고는 확 큽니다. 다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은 월 10만 원, 20만 원 기초연금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절대액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씩 드리는데 10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3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한 5조에서 5.5조 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그분이 어저께 그 인터뷰한 걸 봤더니 본인이 기초연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릴 때 그거 네. 내가 주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예. 사실일 거예요. 예, 새누리당 당시 예, 대표에서 예. 그래서 그때도 재원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다 해결됐지 않았냐 지금. 그래서 한 5조 원 정도 더 추가하는 건데 네. 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땐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예. 그 표심을 결정하는 향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인분들이 아마 대거 투표장에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저는 뭐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뭐 재정적으로 부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도 좀 정부에서 굉장히 좀 트릭을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네. 30만 원을 올리면 뭐 30년 뒤에 뭐 180조를 써야 됩니다. 뭐, 근데 예, 그거는
국민들 호도하는 거예요. 국민 호도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2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2060년 가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총액이 GDP 대비 2.2%인가 밖에 안 돼요. GDP 대비 2.2요? 2.2%. 22%도 아니고 예, 2.2. 2.2%예요. 네. 그때 되면 우리나라 GDP가 네. 수천조가 돼요. 지금 1,500조인데. 네. 제가 대충 지금 수치는 안 납니다만 한 7,00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7,000조. 추계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중에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건 비중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마치 정부나 이런 데서 혹은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냐 안 되냐는 GDP 대비 비중으로 보는 게 세계적인 표준이에요. 네. 그거를 40년 뒤에 뭐 200조가 나갑니다 하는 건 진짜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네. 표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경제 규모 생각해갖고 네. 그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걸 네. 보는 거죠. 그러면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2050년, 60년 가갖고 이렇게 GDP의 3% 안 넘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까지 합쳐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다 합쳐갖고 네. 지금까지 모든 나온 데이터들을 제가 다 봤는데 네. 2060년 가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거 다 합쳐갖고 네. GDP 10% 안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봤자 GDP 11%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11%예요. 평균이. 평균 12%.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45년 뒤에 우리가 유럽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아, 갖고 무슨 아직도 나라가, 45년이나 남았어요. 예, 나라가 망하느니 뭐 표퓰리즘이니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한 측면만을 본 얘기고 국가의 복지적 기능을 늘리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네. 퍼뜨리는 굉장히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좀 뭐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국민연금 제도를 거의 20년 이상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네. 저는 정부나 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꾸 국민연금이 커지면 나라가 망하고 뭐 젊은 애들 허리가 휘고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막 작심 발언을 하셨어요. 20년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고갈은 있는데 네. 그렇다고 연금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안 나가는 거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네.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예. 얘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연금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시간 동안 연금 공부를 좀 제대로 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때 유로피언 드림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또다시 막 1970년대로 회귀해서 뭐 민주화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큰 틀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국가 비전을 가져갈 거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냐에 대해서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에 쓰자라는 얘기는 네. 뭐 자꾸 표퓰리즘이니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반론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총선이니까 표 얻으려고 급조해낸 정책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15년 이상 주장을 해왔고 많은 분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에 이 방안이 갖고 있는 물론 약점도 있을 수 있죠. 의미. 이게 우리 사회에 결국 이제 미래에 투자하자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기금을. 네. 우리 사회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사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네. 이 정책이 법제화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학자적인 그 소망입니다. 네. 20대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좀 부족하셨다면 저희가 또 한 번 모실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저희가 설명하고 소개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